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66살 정영자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아침에 눈 뜨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창가에 앉아 먼지를 닦고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죠. 어릴 때부터 손이 빠르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든 척척 해내야 마음이 편했어요. 20살은 기계 부품 조립하는 공장에 들어갔고 남편은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청격도 묻어나고 손재주도 좋았죠. 결혼 후엔 큰 욕심 없이 조그만 식당을 함께 꾸려 나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주방을 지켰고 저는 손님들 앞에서 온종일 웃어야 했죠. 매일 새벽 시장 다녀와서 장 보고 가게 문 닫고 나면 손님 접대한 이야기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습니다. 돈도 모였고 아들 녀석 공부도 잘 해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특별히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무너지면 이 집도 무너질 거란 걸 전에 늘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더더욱 가족이라는 이름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식당도 접고 은퇴한 이후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죠. 어릴 때 손잡고 걷던 그 아들 녀석과 손주들이랑 같이 밥 먹고 웃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제 노년의 선물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집에 들어간 지 1년도 안 돼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말하던 아들도 이제는 퇴근하고 방으로 속 들어가 버리고요. 며느리는 처음엔 살갑게 웃더니 요즘은 제 눈을 잘 안 마주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짐스러운 건 아닐까? 혼자서 그런 생각만 되풀이하던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제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날, 며느리의 휴대폰 속 한 줄에서부터였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며느리 퇴근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죠. 어머니 김치찌개는 좋은데요. 다음엔 조금 덜 짜게 주시면 좋겠어요. 밥상 앞에 앉은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별뜻 없는 말 같았지만 그날 이후 매번 무언가를 지적하는 듯한 말투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국물보다 건더기가 너무 많네요. 어머니 요즘은 나물도 덜 짜게 먹는 게 유행이에요. 아, 이 반찬 설탕은 조금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지 싶어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늘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식사 중 아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방 정리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복잡해서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당을 수십 년 해온 손인데 정리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그 후로는 냉장고에 뭘 넣을 때도 늘 긴장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 문이 붙은 포스트 남은 음식은 한 주 이상 보관금치 반찬통은 반드시 뚜껑 닫고 넣기, 김치료는 하단 간전료 작고 단정한 글씨로 붙어 있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초기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저를 향한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냉장고 포스트, 그거 너가 붙인 거니? 네 어머님 요즘 세균 문제도 있고 해서요. 혹시 불편하셨어요? 그 말에 도리어 제가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 반찬 하나하나를 평가하든 말하고 주방 정리 방식까지 하나하나 간섭받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내가 이 집에서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슬쩍 말해봤습니다. 너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며느리가 요즘 좀 날카롭더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엄마.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렉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엄마라 부르는 그 말조차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며느리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리는 걸 봤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그녀의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중간 그 화면이 잠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정부님 또 김치폭탄 터트리셨다. 중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글을 내리다 정영자라는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옆에는 이렇게 저장돼 있었죠. 노망난 가정부.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 집에서 숨쉬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노망난 사람처럼 보였을까? 어느 순간 난 가족이 아니라 불청객이 되어 있었던 걸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 상처를 그저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 저장된 그 이름이 마치 제 마음에 새겨진 낙인처럼 느껴졌거든요. 눈치만 더 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냉장고 문을 조심스레 열고 음식을 만들 땐 한 숟가락씩 맛을 보며 혹시라도 짜지 않을까, 쓰지 않을까 긴장했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반응은 갈수록 날카로워졌죠. 어머님, 이 반찬은 그냥 버릴게요. 유통기한 좀 지난 것 같아서요. 어머니의 장 보러 다니시는 거 좋지만 요즘은 안 쓰는 것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쓰레기 봉투 안에서 제가 산두부랑 남은 반찬이 통째로 버려진 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뚜껑을 덮었습니다. 점점 입을 닫게 되더군요. 주방에서 조용히 요리하고 거실에선 눈치를 보며 TV 소리를 낮췄습니다. 손주들이랑 대화도 줄었고 아들 녀석은 퇴근하면 인사 한마디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주말 오후 냉장고 정리를 하던 중 묵은 반찬 몇 개를 꺼내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왜 또 냉장고를 닦아내세요? 저번에도 음식 썩은 것 때문에 애가 탈났잖아요. 이건 며칠 안 된 거야.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지난번에도 유통기 안 친한 거 넣어두셨잖아요. 애들한테 먹이려다 큰일 날 뻔했어요. 말투는 분명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비난은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조용히 반찬통을 다시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냉장고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어머님이 하시면 솔직히 좀 복잡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 앞에서 당신이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던 아들은 그저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좀 쉬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 알았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방문 밖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이제는 진짜 도우미 한 분 모셔야 할 때라고. 조금만 더 참아. 엄마도 들을까봐 신경 쓰여.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나 진짜 한계야.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보자.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이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젠 나를 가족으로도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구나. 노망난 가정부라는 말보다도 그 뒤에 나눴던 무표정한 그들의 말투가 제겐 더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숨 쉴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저 살기 위해 결심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냉장고 사건이 있던 이후 저는 더 이상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방도 거실도 아이들 방 근처도 조용히 제 방문 안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안도한 듯 보였고 아들도 아무런 말 없이
그런 변화에 순응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요즘 어머님 좀 편해지신 것 같지 않아?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언제 들어왔고 얼마를 이 집에 투자했는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던 이 집의 소유 구조까지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 집은 몇 회 전 남편과 제가 반반씩 지분을 나눠 공동 명의로 구입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3년째. 그의 집은 상속 절차를 통해 제게로 넘어왔고 등기부상 소유주는 이제 저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몰래 버스를 타고 시청 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예상대로 단독 소유자 정영자 법무사는 서류를 살펴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면 매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르신 단독 결정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조용히 웅크리고 있던 결심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로 나와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혹시 이 집 팔 생각한 적 있니?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곧 아무 말 없이 TV만 응시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 말 속엔 피하고 싶은 감정, 그리고 어쩌면 이미 준비하고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말없이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오랜만에 같이 먹자. 너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어.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발 좀 끼어들지 마세요. 식사는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그 순간 속이 선을 해줬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은 가족이 아닌 외부인에게 하는 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칠락같이 남아있던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정리해 주세요. 절차 바로 진행해야겠어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저는 조용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평화로운 그 집안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복수에서 막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법무사와의 전화통화 후 저는 마치 오래 묵은 돌덩이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오전 조용히 외출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시장 좀 다녀올게 한마디만 남긴 채 버스를 타고 법무사 사무실 부동산 사무소 등기소를 오갔습니다. 거래 조건도 미리 정해뒀습니다. 금매 시세보다 5% 낮게 단 빠른 계약하는 자, 저도 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젠 거기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요. 며칠 뒤 저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구매 희망자 부부와 조용히 계약서에 설명했습니다. 집의 100% 소유주인 제 이름이 깔끔하게 인쇄된 계약서 위에 마지막으로 채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퇴근 후 평소처럼 방에 들어갔고 면을 이는 것이라서 온라인 쇼핑몰로 무언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직 얘는 애들은 몰라. 이 집이 이미 팔렸다는 걸. 며칠 후 등기 변경 신청을 마친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절차 끝났습니다. 입주 예정일에 맞춰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사진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헛잎을과 낡은 그릇은 조용히 박스에 담았고 사진 한 장 수첩 하나, 이 집에 남기고 싶지 않은 기억들은 전부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며느리가 우연히 부동산 중개업소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여보세요?
내 계약자 정영자 어르신 맞죠? 이사 일정 다시 확인차 전화드렸는데요. 순간 며느리 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계약이요? 저희 집 하는 거 아니거든요. 며느리는 다급히 전화를 끊고 거슬러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파셨다고요? 그 소리에 방에서 나온 아들도 깜짝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집은 원래 절반이 내 지분이었고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엔 전부 내 이름으로 돼 있었어.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너희 말대로 끼어들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도움이잖아. 노망난 가정부라며 며느리 이의 얼굴이 하얗게 칠렸습니다. 입술을 달달 떨면서 말했습니다. 우린 몰랐어요.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거 그냥 장난처럼, 장난이든 진심이든 사람 가슴에 못 박는 건 마찬가지야. 그날 밤 집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중대한 일을 가족끼리 상의도 없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얘가 말한 가족이라는 그 말. 그게 나한테는 언제부터 적용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잘못. 너는 정영 씨의 미를 노망난 가정부 취급을 한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니? 며느리 이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팔을 떨리다니 그제야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 진짜 그런 뜻으로 저장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 힘들었겠지. 하지만 난 뭐 쉬웠을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집 계약서 복사본이야.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은 상속받은 서류도 여기에 있어. 필요하면 내 변호사랑 같이 확인해. 엄마, 그럼 우린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날자는 다음 달 2일. 그쪽도 그날 들어올 예정이라더라. 며느리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은요? 지금 우리 사정 모르세요? 나도 내 사정 있어. 정적이 흐른 것이래. 정영자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낮게 울렸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숨쉬는 생명이고 내가 여기서 한 말, 한 표정, 한 눈빛이 다 참 많은 거였어. 그거 다 무시하고 날 가정부 취급했던 건 너희야. 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걸 이제 와서 말하면 뭐하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란 거지.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영자는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많은 말 대신 고요함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폭풍이 지나가기 전에 침묵처럼 지독이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조명은 꺼졌지만 식탁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밥꿀을 씨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고 아들은 홀로 베란다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그대 얼굴 위로 번졌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내 방에 누워 낡은 여행 가방 위에 옷까지 엿벌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나가는 것 같았지만 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는 진짜 새해 출발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법무사로부터 정식 이사 안내문과 퇴거 일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 소유권 이전 서류 이사업체지까지 이미 모든 것이 깔끔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진짜 다 엄마 혼자. 며느리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며느리 이의 얼굴은 후회와 걱정이 섞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마음 상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한테 사과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 말의 면을 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차피 이 집 절반은 아버님 지분이었잖아요. 그 돈 없이 샀을 수 없었죠. 맞아. 그래서 넌 그 절반이 너의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지분은 나한테 남겨졌어. 그건 내 몫이고 내 선택이야. 우린 갈 데도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도 있어요. 그건 내 인생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위약금 없이 이사할 수 있게 내가 남은 잔금 일부에서 내 목 계산해 둔 거야. 하지만 더는 기대하지 마. 이건 내 마지막 배려야. 며느리는 그 봉투를 붙잡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그 집을 진짜 등지고 나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부부는 결국 집을 떠났고 저는 예약해 눈식을 마을의 작은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갈한 담벼락 작지만 햇살 좋은 마당, 그리고 저 혼자 사용하는 부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짐 정리를 마치고 작은 텃밭에 첫 씨앗을 심던 그날, 마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은 참는 게 가족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떠나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내가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사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골 마을로 이사 온 집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적막한 풍경에 어색했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며 제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마당에 조그맣게 심은 열무와 상추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텃바지 옆에 핀 분홍색 접시꽃을 보며 그래, 나도 다시 피면 되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후 집 박 여사님은 첫날부터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혼자 사신다고요? 요 앞에 복지관 라디오 방송 있는데 할머니 DJ 한 분 비셨다던데. 그 말에 저는 피시고 섰습니다. DJ요? 제가요? 그럼요. 목소리도 또랑또랑 하시고 말도 참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뭐든 해보세요. 괜찮아요.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며칠 뒤 저는 복지관 문을 두드렸고 마이크 앞에 앉아 첫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명삼동 어르신 방송국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을 맡은 정영자입니다. 누구도 제 개명함을 주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제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 말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그 집, 아들 부부는 지금 동네 전셋집을 알아보며 정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며느리는 휴지를 신청했고 아들은 과장 생진에서 단락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에게 지원을 부탁했지만 저가 쪽에서도 니네가 그런 일로 집을 잃을 줄은 몰랐다며 전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갚아야 할 카드값과 노망난 가정보라 저장했던 장모 같은 시어머니의 부재였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남 지금이라도 돌아오시면 안 될까? 정말 너무 미안해요. 이제 엄마 없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다. 그 짧은 독백은 그 어떤 복수보다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숨쉬지 않았고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나를 구해줄 시간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부는 오후 복지관에서는 주민공개 방송이 열렸습니다. 정영자라는 이름을 아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그날 할머니 DJ의 마이크 앞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늘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건 제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청취자들은 박수를 찾고 방송 끝난 뒤 커피 한 잔 건네는 이웃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잘하셨어요, 여사님. 저울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모습이 제일 빛나 보여요. 그 말에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 부부는 더 좋고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며느리는 복직에 실패했고 아들은 직장에서 계속된 실수로 유보 발령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며느리에게 암 진단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했고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때 그 말들 다 정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정말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힘이 없고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외면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저를 묶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작아졌고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복지관에서는 DJ로, 마을 시장에서는 요리 강사로,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선생님으로 불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손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할머니 매주 수요일 방송 너무 좋아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오랜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따뜻한 위로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정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아말로 내가 가장 잘한 복수였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이면 해가 마당을 비추기 시작할 때 작은 텃밭으로 나가 물을 주고 열무와 상추, 방울토마토를 살펴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흘러갑니다. 시장에서는 이웃 할머니들과 삼백삼모 모여 생선값 흥정도 하고 비 오는 날엔 서로 우산을 나눠 쓰며 아직 괜찮다는 안부도 주고받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건 매주 수요일 복지관 방송실에서 마이크 앞에 앉는 그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자입니다. 오늘도 자기 삶을 꿋꿋이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될까 잘 자 긴장도 되지만 마이크를 끊지 뒤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여유는 서울 살던 시절엔 느껴보지 못한 고요한 행복입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스칠 때면 불쑥 떠오릅니다. 그 집, 그 식탁, 그 차가운 말투들. 어머님, 이건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제발 좀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며느리 휴대폰 속에 저장된 이름 노망난 가정부. 그때는 그 이름 하나에 무너졌고 그 집 하나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덮고 내 이름 석자로 다시 살아가는 지금의 제가 그때보다 훨씬 단단하고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람을 붙잡는 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막히게 만드는 굴레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내가 너무 많은 걸 감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그 집은 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은 그들 눈엔 단지 방해였고 내 존재는 눈치로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떠나기로 한 겁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제 삶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결단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꽤 다른 건 하나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삶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후 딸들은 저를 보면 달려와 말합니다. 할머니 다음 방송은 뭐예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 방송 듣고 눈물 흘렸어요. 그럴 때면 마음 한쪽이 찌르하면서도 다시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며느리 이제는 매달 한 번쯤 문자가 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언제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매번 조용히 답장만 보냅니다. 잘 지내려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저도 알게 됐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사이가 아니라
내 자신과의 관계라는 거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일을 말에 참고 계신가요? 억울하고 외롭고 어디에도 말 못하고 삼키는 하루를 견디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참는다고 더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떠나는 건 그게 오히려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살, 그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죽이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에는 인생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 당신도 분명 저처럼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괜찮아요.